이 소설은 미쳤습니다.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한강이 처음 받게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한국어로 된 원작이라니 참 대단한 일이죠. 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창비출판사에서 2007년 10월 3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영상 앞에도 말했듯이 이 책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수식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미쳤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 난 후엔 묻고 싶어질 겁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편했던가? 주인공 영애의 이야기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를 이해하려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스스로 물어봅니다. 난 왜 이해할 수 없지? 왜냐하면 책 속에서 영애는 자신의 꿈 이야기 말고는 모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비친 영애의 모습만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영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주변인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남편이 바라보는 영애로 채식주의자가 된 그녀의 행동은 남편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2부는 형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애로 몽고반점을 가진 그는 예술적 욕망과 충동의 대상이 됩니다. 3부는 언니 이내의 눈에 비친 영애로 가족으로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본질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주변인이 바라보는 영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아무도 영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거죠. 독자는 그녀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져들게 되죠. 여러 가지의 상상력이 동원되니 내가 상상한 것이 맞을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이렇게 말이죠. 또한 심리학 측면에서 보는 것과 자기계발 관련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본인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함을 말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걸 한강님은 소설로 풀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살짝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은 작가가 사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답을 명쾌히 하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이 문장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이 남자의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영애에게 특별한 애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이후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소설 속에서 은근히 보여주며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 몇 시인데? 본인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 깨워주지 않은 사람을 타박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 같으면서도 살짝 불편한 장면들이 나오죠. 영애는 남편을 깨우지 않은 날 새벽 4시부터 냉장고 앞에 우두커니 서서 목욕병에 걸린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서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이 잠에서 깨서 물어봅니다. 뭐 하고 서 있는 거야? 영애는 말합니다. 꿈을 꿨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는 다시 잠을 청했고 늦잠을 자게 된 거죠. 헐레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설은 보통 기승전결로 가잖아요.
이 소설의 흡입력이 대단한 것은 바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요. 아내는 어젯밤과 똑같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 바닥에 널려 있었다.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을 모두 꺼내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은 당황하지만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와이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 이런 와중에도 불편하게 하죠.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과 역할이 과연 당연한 걸까요? 이런 불편함이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불편함이 제가 아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것이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소설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평은 사회적 규범에 따른 보이지 않는 폭력이나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은 결국 책도 사회적 규범에 따른 폭력이 개인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시선에서 보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고 비약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처럼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며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을 하는 것이 왜 당연히 그래야 하는가? 작가는 이걸 은근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섭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남편이 바라보는 영애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우월감을 느낄 상대를 일부러 고른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장모님을 호출합니다. 처형네가 큰 평수로 이사하면서 집들이 겸 장모님의 생신 겸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남편의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영애를 선택했음에도 그보다 예쁜 언니인 이내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합니다. 규범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아주 그럴싸한,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읽으면서 이 남자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영애와 뭔가 안 좋은 게 쌓였던 게 아닐까? 하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대체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까 손을 놓지 못하고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형내 모인 식구들. 여기서 왠지 냉장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긴장감이 유발되죠. 냉장고 사건은 전초전이었죠. 고기를 먹는 걸 계속 거부하는 영애에게 장인어른이 나섭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묘사는 그가 폭력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그런 장인이 가족들에게 영애를 잡으라고 하고 탕수육을 억지로 입에 넣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규범에 의한 폭력성이 자주 말이 되는 곳이죠. 그냥 먹으면 될 것을, 한 명으로 인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한 명이 희생할 것을, 이런 암묵적인 강요들 말이죠. 완강히 거부하는 영애에게 결국 장인은 따귀를 때립니다.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영애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한편이고 본인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설정이죠.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완강히 거부하던 영애는 주방으로 가 과도를 짚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묘한 장면이 묘사되는데 남편이 영애를 업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닌 형부가 영애를 업게 됩니다. 뭐 가족이고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남편이 언니 이내에게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형부는 영애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죠. 이 무슨 풍비박산 집안이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남몰래 숨겨놓은 자신만의 욕구들이 사회적 규범 속에서 꼭꼭 감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지점을 꼬집습니다. 책에 나온 이런 감정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규범에 어긋나는 뭔가를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점을 작가는 건드리는 거죠.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처형을 좋아하고 처제를 좋아하는 상황도 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렇게 영애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장모는 영애의 몸보신을 위해 흑염소로 한약을 지어옵니다. 장모 입장에선 딸의 모습이 여의고 안 돼 보이니 당연해 보이지만 딸이 왜 고기를 안 먹는지 물어보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세상의 관점 안에서만 영애를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흑염소를 가져오니까 말이죠. 즉 제가 계속 말하는 본인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영애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결국 본인과 맞지 않으니 바로 이별을 선택했죠. 그런 영애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부인 몽고반점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영애를 형부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그는 영애가 아직 몽고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벗어나기 힘든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한 거죠. 하지만 은밀한 부위라 본인은 절대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 업혔던 처자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 있을 몽고 반점을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던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점점 욕망으로 변해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외설처럼 보이기도 하는 장면들이 덜어 있습니다. 표현력이 워낙 좋아서 외설같이 보이진 않으나 그 좋은 표현력 때문에 상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되는 것이 문제랄까요? 이부의 눈인 형부는 예술가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직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디 페인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몽고반점 이야기 한 번에 바디 페인팅과 매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영애에게 부탁을 했고 영애는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내의 부탁으로 영애의 집에 찾아가 영애를 챙기고 있었고 영애는 당시의 고마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을까요? 마침 직장도 다시 다니기로 했고 하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애의 몸에 꽃을 그리고 영상을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몽고 반점에서 피어나는 꽃을. 위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형부는 꾹 참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예 영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형부는 절반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애가 가진 본질을 그마저도 마지막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끝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욕정의 힘에 지게 된 형부는 자신의 몸에도 꽃을 그리면 받아주겠다는 암묵적인 영애의 미소에 넘어가게 되고 둘은 일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죠. 마치 동물인 사람의 행위가 그 몸 위에 그려진 꽃과 식물로 인해
다시 식물로 태어나려고 하는 몸짓 같다고 책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영애는 말합니다. 이제 꿈꾸지 않게 될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가둔 세상의 관점에서 나오려고 했죠. 형부를 통해서 말이죠. 이때 만약 형부가 영애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영애를 두고 형부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결국 형부도 본인만의 관점에서 영애를 판단하고 바라봤던 것이고 본인의 욕구가 해결되자 본인의 본능에 충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둘이 자고 있는 사이 영애의 언니 이내가 나물 반찬을 해서 영애의 집에 오고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는 정신병원에 전화해 이 둘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아내가 온 것을 안 듯 처제는 멍한 얼굴로 이편을 건너다 보았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서 몸을 돌려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려는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영애는 차라리 나무가 되자고 아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며 2부가 끝이 납니다. 3부의 제목은 나무 불꽃으로 언니인 이내가 영애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영애를 면회가는 이내의 장면으로 3부는 시작됩니다. 영애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3남매 중에서 유독 착한 영애만 항상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영애 아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급기야 본인이 나무가 되기로 생각하게 된 거죠. 영애는 본인이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 타개할 수 없으니 도망치는 선택을 한 걸까요?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회원 전용 영상에는 3부의 결론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은근히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참고 읽다 보면 뭔가 소설 속에서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책을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거기다 표현력이 너무 엄청납니다. 왜 평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한강이 될 것이다란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자기계발 서적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소설을 읽고 소개하는 것도 매우 재밌습니다. 거기엔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자기계발적인 요소도 있어서 소설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인이 아는 것 외엔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본성이죠. 이런 유의 소설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적인 암묵적인 규범들은 깨트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왔지? 나 또한 상대방을 혹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소설을 읽으며 느껴지는 불편함은 작가 스스로도 이야기를 쓰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편에 있는 작가의 말에 보면 이 이야기 3부작을 고통 3부작이란 이름으로 폴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작가 스스로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한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귀밑머리가 희어지고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은 지금, 나에게는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 이 책을